교과서 102에서 107쪽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정희 정부는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간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주요 여기 보면은 흐름 잡는 연표를 보면 주요 연도들이 나와 있는데요. 1961년 5.16 군사 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고요. 1963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제3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제3공화국 시절 60년대에 한일 협정이 체결되면서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었고 1972년에 유신 헌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유신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기 70년대를 우리가 사공화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1979년에 12.6 사태로 박정희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박정희 정부의 역사를 이 18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시기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기 선생님이 네모박스 1번이라고 한 부분, 박정희 군정부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 박정희가 아직 대통령은 아니고 군사 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약간 헌정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군인으로서 통치를 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대체로 1961년부터 1963년까지 63년 박정희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103쪽으로 넘어가시면 박정희 정부의 출범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1963년에 박정희가 드디어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63년부터 자 보세요. 63년부터 자 대통령의 임기가 자 4년 그리고 1차 안에 중임이 가능한데 63년부터 67년까지 한 번, 그 다음에 67년부터 71년까지 자 요 시기를 우리가 제3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교과서 106쪽에 유신체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1972년부터 자 79년까지 이 시기를 우리가 사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시기가 조금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정희 정부를 공부할 때에는 세 시기로 구분을 해서 각각 그 해당되는 시기의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군정부 시기, 자, 61년부터 63년, 자, 그 다음에 3공화국, 자, 이거는 63년부터 71년까지라고 얘기를 했죠. 71년이지만 사실 유신 헌법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4공화국 72년까지로 봅시다. 자, 72년부터 79년까지. 자, 이렇게 해서 군정부 시기에 해당되는 키워드들부터 먼저 살펴보고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군정부 시기에 해당되는 중요한 키워드, 자 일단 5.16 군사 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죠. 자 혁명, 이 군사 정변을 박정희는 5.16 혁명이라고 불렀는데 혁명 공약이라는 걸 내걸게 됩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공이다. 절망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업무 즉 군인으로서 자세로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러면 이 군정부 시기하고 관련된 핵심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이 시기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가 다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두고 여기를 중심으로 통치를 했고요. 군인이 통치하는 걸 우리가 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정보부라는 걸 신설하고요.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회정화운동, 자, 그 다음에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그리고 세 번째 화폐개혁. 자, 요 정도가 바로 박정희 군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박정희가 1900 이제 말기 군정부 말기에 박정희는 개헌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5차 개헌이 되는데요. 지금 내각 책임제도 상태에서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단원제, 직선제, 국민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안 5차 개헌을 단행을 하고 이걸 국민 투표로 확정하는 이 개헌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박정희는 자,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주공화당은 박정희의 정당이에요. 당의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박정희가 1963년에 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윤보선을 누르고 자,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3공화국, 63년부터 3공화국이 출범하게 되는데, 자, 60년대 박정희, 3공화국은 여러분들 60년대, 박정희는 60년대, 70년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3공화국은 60년대다. 보신 다음에 이 시기에 있었던 일 3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한일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한일협정을 다른 말로 한일기본조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개발에 필요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한일 국교 정상화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 베트남 파병을 하게 됩니다. 60년대예요. 3공화국 때 베트남 파병. 특히 베트남 파병과 관련지어서는 3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베트남 파병을 하게 되면서 미국과 브라운 각서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군 장비의 현대화와 각종 경제적인 비용 같은 것을 미국이 전부 비용 부담을 하게 되고 경제적인 이득을 보게 되죠. 브라운 각서. 자,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하면 또 고엽제 후유증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째는 라이 따이한. 자, 여기서 라이라고 하는 것은 혼혈이라는 뜻이고 따이한은 대한이라는 말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라이 따이한 문제, 자, 한국인 남성들과 현지 베트남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 문제들이 남게 되는데, 브라운 각서, 고엽제, 라이 따이한, 베트남 파병 3가지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그 페이지 밑으로 내려가셔서 삼선 개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정희가 자 63년부터 67년 그리고 67년부터 71년까지 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질 않습니다. 69년도에 또다시 개헌을 하게 되는데, 삼선 연임을 허용하는 3번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사실 날치기로 통과를 시키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삼선 개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삼선 개헌이 바로 6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60년대 3공화국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후 박정희는 자 1972년에 냉전이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틈타서 자 북한과 몰래 이제 접촉을 하게 되죠. 그리고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한 다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까지 해산시킨 상태에서 비상국무회의라는 입법기구를 만들어 유신헌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 유신헌법의 적용을 받았던 시기를 우리가 4공화국, 즉 70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4공화국입니다. 70년대와 60년대 박정희의 모습은 좀 확연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유신헌법의 특징은 아주 강력한 대통령 제도인데, 대통령의 임기가 6년이지만 영구 집권이 가능하고요. 중임 제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한이 있고요. 특히 긴급조치권, 이 용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헌법 위에서는 긴급조치권이라는 대통령 명령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대통령 선거기구에서 뽑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급조치권, 통일주체국민회의 이 2가지는 유신체제의 상징입니다. 긴급조치권, 통일주체국민회의 이 2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유신체제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여기 보면은 3.1 민주구국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유신 투쟁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 3.1 민주구국 선언 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에 그 1979년, 78년, 79년으로 넘어가는 이 79년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결국 이제 박정희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여기 교과서 106쪽입니다. YH 무역 사건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 그리고 부산 마산, 자 요거 부산 마산의 시위, 부마 민주 항쟁,
그리고 결국 12.6 사태까지 이어지는 박정희 정권의 붕괴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교과서 102쪽으로 돌아오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6 군사정변과 군정의 실시. 자, 여기 군정이 실시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군정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군정. 자, 여기 써볼게요. 이 시기는 박정희 군정의 시기다. 군정기다. 자, 이렇게 써놓고요. 1961년 5월 16일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이 정변을 일으켜, 자, 이걸 우리는 5.16 군사정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앙청과 육군본부, 방송국을 장악하였다. 군부 세력은 장면 내각의 무능과 사회 혼란 수습을 명분으로 각계에서 분출된 민주적 요구를 억압하고, 자, 반공을 앞세워 혁명 공약을 발표하였다. 아까 박정희가 발표했던 혁명 공약 얘기했습니다. 반공이 제1의 국시다. 절망과 기하선생의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 해결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이게 지키지 않았죠. 자, 군부 세력은 집권과 동시에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제정하여, 자, 여러분들 요거 용어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장악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정보부를 신설해 권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군사정부는, 자, 이 시기에 했던 일, 사회 정화운동, 자, 그리고 농어촌 고리체 정리법, 그리고 화폐개혁 시도를 했으나 경제정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우리 질문 나누기 수업을 할 때 농어촌 고리체, 화폐 개혁에 관한 것, 사회 정화 운동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나눠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하지만, 교과서 옆에 나와 있기 때문에 농어촌 고리체 정리법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어촌 고리체를 정리하여 고율의 이제 빚을 진 걸 얘기하는 거죠. 농어촌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시행한 법이다. 자, 그리고 사회 정화 운동이라는 건 뭐냐? 군사정부는 1961년 5월부터 6월까지 사회 정화 운동을 실시했는데, 그 일환으로 깡패들을 구속하여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쓰여있는 피켓을 들고 서울에서 시가행진을 하도록 하였다. 보여주긴 거죠. 이러면 안 된다. 한편 재건 국민운동을 벌여 재건복 입기, 신생활 이거 국민들한테 재건 체조와 국민 가요의 보급, 저축운동을 추진하였다. 대학생들에게도 제복을 입게 하고 고교생들은 삭발을 하게 하였다. 자, 군정부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자, 그런데 1962년 군사정부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로 되어 있는 헌법을 바꾸기 위해, 자, 5차 개헌이 있게 됩니다.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회, 직선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고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자, 이후 박정희는 1963년 1월 민주공화당을 창당해 민정이양 공약을 어기고, 아까 혁명 공약을 어긴 거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윤보선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110석을 차지하고 박정희는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걸 우리는 제3공화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3공화국 63년부터 67년까지 한 번, 또 67년에서 71년까지 한 번, 이제 요 시기 60년대를 우리가 제3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제3공화국 때 했던 일 세 가지. 1번, 자, 한일협정, 한일기본조약 체결.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자 했다. 자, 그때 이것에 약간 배경이 있는데요. 미국도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 체제를 강화하고 자국의 군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수교를 권유하였다. 일본도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원하고 있었다. 일본도 원하고 또 미국도 원하고, 자, 이런 가운데에 이걸 받아들여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건 1965년인데요. 자, 1962년에 보세요. 1962년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일본 외무대신이 비밀리에 만나 회담을 하였는데 이 내용이 알려지게 돼요. 이걸 김종필 오히라 메모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내용은 독립 축하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후원금과 차관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과를 받지 않고 독립을 축하한다? 자,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약탈한 문화유산 반환 등의 주요 사항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회담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폭로되자 학생과 시민들은 제2의 한일 합방 결사 반대, 이건 제2의 한일 합방이다. 자, 결사 반대에 굴욕적 대일 외교 반대 등을 내세우며 격렬히 저항하였는데, 자, 이것도 민주화 운동이죠. 이거 6.3 시위라고 합니다. 6.3 시위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옆에 보니까 5차 헌법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헌법 개정 국민투표제를 신설했고요. 이때부터 자, 헌법을 개정할 때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5차 개정에서 신설이 된다. 단원제 국회고요. 대통령제도고, 자, 그리고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해. 그러니까 2번까지 할 수 있는 것이 5차 개헌이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한일국교 정상화, 즉 한일 기본회담에서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자,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나오는데요. 3억 불을 받아요. 미국 달러 3억 불. 자, 일본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3억 불을 준다. 무상으로 그냥 주는 거야. 독립 축하금. 자, 그 다음에 2억 불은 자, 차관이야. 자, 대한민국이 조달하는 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간에 걸쳐서 이걸 차관을 제공한다. 그래서 3억 불, 2억 불, 5억 불이 7조가 넘는 그런 규모의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체약국은 양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었다는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국가가 대신해서 국민들이 받아야 되는 채무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 내용이 청구권 문제가 끝없이 나중에 나오게 되죠. 자,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한일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이 협정에서 일본은 일제강점기 한국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한일 양국이 합의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한편 박정희 정부는 6.3 시위를 비롯해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집회가 확산되자 휴교령, 비상계엄을 선포해 시위를 억누르고자 했고, 시위에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을 체포했는데 인민혁명당 사건, 자, 이걸 우리가 인혁당 사건이라고 해요. 날조의 반공 분위기를 고조했다.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대규모 지하 조직인 인민혁명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거 전부 날조한 거죠. 학생들의 한일회담 반대 데모를 뒤에서 조종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13명을 기소하고요. 그 중에 9명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 1965년 6월 22일, 자, 결국 65년에 기본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준서를 교환해 한일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한일협정 체결에 관한 내용을 좀 알아두세요. 60년대 자 3공화국 때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거, 한일협정을 통해 우리 5억 불 정도의 돈이 생기게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파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베트남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미국은 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은 베트남의 내전입니다. 베트남 안에서 베트남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베트남 내부의 그 공산주의 세력가와 그걸 저지하려고 하는 세력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6.25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이라고, 물론 6.25 전쟁은 국제전 성격을 띠지만 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은 동맹국들에게도 베트남 전쟁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박정희 정부는 야당과 일부 지식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파병을 했습니다. 미국은 브라운 각서를 체결해 한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한국군의 파병 비용을 대부분 지불하였다. 여기 브라운 각서 꼭 알아두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군 현대화, 군 장비를 현대화시켜주겠다.
자, 군 장비를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현대화 시켜주겠다. 자, 그 다음에 추가 병력의 월남 파병과 한국에서 일개 예비사단, 일개 예비 여단 및 지원 부대를 동원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훈 추가 비용의 전액과 동액의 추가 원활 한국 측 예산을 위해 방출한다. 미국이 돈을 전부 제공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베트남 특수를 허용해 주겠다. 베트남에 가서 돈벌이를 해도 된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 10조 정도의 돈을 여기서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자,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각서에 따라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수출을 늘릴 수 있었고 국군의 전력도 증강되었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은 경제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한국군이 희생되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이 부상과 고엽제, 알아두세요. 고엽제가 뭔지. 고엽제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가 밀림이에요. 베트남이 밀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하는데 한치 앞도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고엽제라는 제초제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거의 독극물이었어요. 자, 읽어볼게요.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 말려 죽이기 위해 살포하는 제초제인데 베트남 전쟁에서 전쟁에 방해가 되는 밀림을 없애는 용도로 살포되었는데 여기에 다이옥신이란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그래서 대대손손 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이제 유전병이 생기게 되죠. 전쟁 과정에서 많은 베트남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한국인과 현재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따이암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베트남 전쟁의 명암, 건설업체 해외 진출, 인력 파견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었지만 많은 젊은이가 희생되었고 고엽제 부작용, 이것은 결국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어두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고엽제 대물림 후유증, 이렇게 고엽제를 공중에 살포하는 미군 비행기, 대를 이어 나타나는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기사. 예전에는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입 특혜 뭐 이런 특별 전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60년대 상공화국 세 번째, 삼성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 도모. 6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이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박정희가 속한 공화당이 압승을 하였다. 한편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 사건 등이 발생하자 1968년을 우리가 위기의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에 청와대 안까지 습격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김신조 일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 강화와 경제 개발을 명분으로 대통령의 삼선 연임을 허용하는 삼선 개헌을 단행했다.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삼선 개헌이 60년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박정희는 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야당 이번에는 후보였던 김대중을 근소한 차이로 이겨 3선에 성공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71년부터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제 박정희의 상황이 어려워져요. 경기 침체가 오고요.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자, 판사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요구하며 집단 사표를 제출하기도 하고 학생들은 군사 교육과 구급 훈련을 실시하는 교련 교과 폐지를 요구하는 등 시위가 확대가 돼. 자, 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71년 5월 25일 총선에서 이런 가운데 야당인 신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할 정도로 인원을 확보하여 여당이 참패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게 이제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게 되는 대내적인 배경이 되겠고요. 이제 국제적인 대외적인 배경이 있겠습니다. 자, 대내적인 배경이 되겠고요. 이거는 대외 배경인데 특히 이 대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두세요. 자,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까지 냉전을 이용해 반공을 부르짖으면서 박정희가 쭉 국민들을 통제해 왔는데 자, 냉전이 완화되는 거야. 1969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미국이 개입을 피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워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죠. 또한 주한미군의 일부를 철수시키고 중국까지 방문을 하면서 중국하고 친하게 공산당과 미국이 친하게 지내고 주한미군의 일부를 철수까지 시켜 미국의 냉전 체제 완화는 반공을 내세우며 독재를 강화하던 박정희 정부에게 큰 위협이 되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를 기억해야 되냐? 닉슨 독트린 하나 기억하시고요.
요걸 타개하기 위해 박정희가 선택한 것, 대북 정책을 바꾸는 겁니다. 자, 북한의 남북 대화를 제안해 남북 적십자 회담을 추진하고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1972년 이걸 바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킨 상태에서 비상국무회의라는 입법기구를 만들고 유신헌법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7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자, 유신헌법에 따라 자, 직선제는 폐지가 되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별표 대통령의 임기 6년이에요. 유신헌법에도 유신 대통령의 유신헌법에서는 유신 6년입니다. 영구집권이 가능해 중임 제한이 없을 뿐이야.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는 국회 해상권, 긴급조치권 있고 국회 해상권과 긴급조치권 까지 행사할 수 있었다. 특히 통일주체 국민회의와 긴급조치권은 유신헌법의 핵심이다. 박정희는 1972년 12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보세요. 99.9%의 득표율로 제8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73년에는 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유신정우회라는 말도 유신헌법, 유신정우회 대통령이 지명한 국회의원을 유신정우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선생님 동그라미 쳐볼게요. 73명을 포함하여 여당의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유신체제에서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여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게 민주적인 대통령 선거의 모습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자, 헌법을 초월하는 긴급조치권. 긴급조치권은 유신헌법에서 명시된 대통령의 강력한 헌법을 초월하는 권한인데요. 읽어볼게요. 긴급조치권은 국가가 긴급사태에 직면했을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부, 국회, 법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을 초월하는 권한으로 유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었다. 1974년 1호를 시작으로 9호까지 선포되었고 79년 12월 해제되었다. 여기 보면 반유신 독재 투쟁에 대해서 계속 긴급조치권으로 긴급조치 1호, 3호, 4호, 5호, 6호, 9호 쭉 나가죠. 긴급조치로 얘네들을 이걸 모두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긴급조치 위반 유형벌 분포를 보게 되면 일반인의 유신체제 비판 발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신체제 반대운동이 일어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73년 중앙정보부의 김대중이 일본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자, 이건 뭐 반유신 독재 투쟁했던 민주 인사죠. 자, 장준하 등 제야 인사들은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이런 거 전개하며 유신헌법과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 투쟁을 확대했고요. 박정희 정부는 긴급조치를 발표하며 개헌 논의를 금지하였고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조작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했습니다. 1976년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조직이 됐고 언론자유 소투쟁을 전개했고요. 김대중, 함석헌 등을 중심으로 한 각계 인사들은 3.1 민주구국선언, 자 이거 알아두세요. 발표했다. 박정희 정부는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악과 태폐풍조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통제하였다. 여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장준하 박사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이 나와 있습니다. 개헌 서명 운동 중지하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3.1 민주 구국 선언 보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긴급 조치를 철폐하고 자 이런 말이 나와. 긴급 조치 철폐. 그러니까 반유신 투쟁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민주주의를 요구하다 투옥된 민주 인사들과 학생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한다. 국민의 의사가 자유로이 표명될 수 있도록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를 국민에게 돌려달라. 유신헌법으로 허울만 남은 의회 정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 자, 그러다가 어떻게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가? 1978년 제10대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득표율이 공화당을 앞지르게 되죠. 신민당 총재에 당선된 김영삼은 유신헌법 폐지를 요구하는 강경투쟁을 이어나갔고요. 1979년 자 드디어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자 YH 무역 노동자들은 강제로 해산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야당은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였고 여당은 김영삼을 의원직에서 제명하게 되죠.
이게 이제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하다가 신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이 이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서 유신 체제를 비판하게 되고 거기에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하게 됩니다. 이에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였던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는데 이것을 부마민주항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마민주항쟁도 여러분 유신 체제 때 있었던 일이다. 키워드. 자, 이어서 시위가 확산되자 박정희 정부는 부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마산과 창원 일대 위수령이라는 것을 발동한다. 위수령은 계엄령보다 조금 약한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 내부에서 시위 진압 대책을 둘러싸고 대립, 너무 강경한 거 아니냐. 내부에서 측근들이 박정희를 말렸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월 26일 청와대 옆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보부장 제일 가까웠던 오른팔 김재규에게 피살되면서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YH 무역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기 11.6 사태까지 일련의 이런 것들도 전부 유신체제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107쪽에 보면 여기 삼선개헌과 유신헌법이 나옵니다. 삼선개헌은 이렇게 쭉 봤을 때 특징이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 표현을 하나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리고 대통령 임기 6년 긴급조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유신헌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내용이 길었는데 여러분 2배속으로 들으시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박정희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이상입니다.